새벽에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광진수산시장은 이미 또 다른 하루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축축한 공기, 경매사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수십 대의 트럭이 뿜어내는 매연이 뒤섞여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세상이 잠든 시간, 이곳은 가장 치열하게 깨어 있었다. 수많은 좌판들 사이, 강일수산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4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시장의 다른 상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고무장화를 신고 물때 낀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생선 장수.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칼은 달랐다. 숫돌 위를 오가는 칼날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고 그 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수십 년간 연마한 장인의 그것처럼 정교했다. 그의 시선은 더욱 특별했다. 그는 허공을 보는 듯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좌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 옆가게 주인의 표정 변화,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봄이 아닌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스캔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무심했고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곳 광진시장에 완벽하게 녹아든 투명 인간이었다. 강 사장. 오늘 물 좋네. 옆에서 건어물을 파는 박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강민주는 그제야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부드럽게 웃었다. 네, 할머니, 아침 일찍 좋은 놈들로 가져왔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의 짧은 대답에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는 시장 사람들과 깊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필요한 만큼의 예의와 정을 나누며 조용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에게 시장의 소음은 평화였다. 과거, 그의 세상은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움직여야 했던 전쟁신 산정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곳의 시끄러운 활기는 그에게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다. 그는 생선을 다듬고 돈을 세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다. 그때였다. 시장 통로 저편에서 얼음을 가득 실은 낡은 손수레가 위태롭게 달려오고 있었다. 배달을 하는 젊은 청년은 사람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강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수레바퀴의 미세한 흔들림과 바닥의 작은 균열,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아이와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계산했다. 위험했다. 예상대로 수레바퀴가 바닥에 홈 걸리는 순간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생선 상자들이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가 서 있는 방향으로 쏟아져 내렸다. 피할 수 없는 사고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강민준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장화를 신은 발로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좁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2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그는 넘어지는 상자의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밀어내 진행 방향을 살짝 틀었고 동시에 발을 뻗어 굴러가는 얼음 덩어리의 아랫부분을 걷어찼다. 얼음은 아이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대신 방향이 바뀌어 옆에 쌓여있던 빈 스티로폼 박스 더미 위로 떨어지며 안전하게 멈췄다. 모든 일은 단 1초 만에 일어났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 아이, 엄마의 놀란 울음, 배달 청년의
당황한 사과가 뒤섞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방금 전의 기적 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좋게도 옆 가게 생선 장수가 우연히 손을 뻗어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강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심 좀 하지 하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갔다. 아이 엄마가 달려와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였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다시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다시 무심한 생선 장수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박 할머니는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시장의 소음이 다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시 흥정을 하고 물건을 날랐다. 강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편린이, 짐승 같은 본능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다. 그는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그저 들키지 않기를, 이 조용한 안식처를 잃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며칠간의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강민주는 의식적으로 그날의 소동을 잊으려 애쓰며 다시금 평범한 생선 장수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손님들과 가격을 흥정하고 갓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좌판 앞에서 이 시끄럽고 활기찬 시장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불청객에 의해 깨어지기 마련이다. 그날 오후 시장에 활기차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시끄럽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손님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불량한 자세를 한 젊은 남자 대여섯 명이 마치 자신들이 시장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유난히 다부진 체격에 머리를 짧게 깎은 남자가 있었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저돌적인 걸음걸이는 불독이라는 별명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이름은 김철웅. 최근 이 일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조폭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들은 시장의 질서를 비웃으며 좌판에 진열된 생선을 발로 툭툭 건드리는 등 노골적인 시비를 걸며 나아갔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얼마 전 개업한 젊은 부부의 횟집이었다. 불독. 김철웅은 계산대 앞에 버티고 서서 비열하게 웃었다. 젊은 친구들이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네. 여기서 장사하려면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오늘부터 우리가 당신들 가게를 지켜줄 테니 보호세만 잘 내면 돼.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젊은 사장은 용기를 내어 반박하려 했지만 김철웅의 부하들이 가게의 테이블을 걷어차며 위협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통에서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을 꺼내 건넬 수밖에 없었다. 김철웅은 돈을 빼앗아 들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음 목표로 향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게를 돌며 상인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저항 없이 돈을 내주었다. 강민주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거대한 광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칼질은 조금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작은 좌판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분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인 것만 같았다. 옆 가게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불청객들이 강길수산 앞에 도착했다. 김철웅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거만한 자세로 강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어이, 아저씨, 남들은 다 규칙을 지키는데 혼자서만 고상한 척하고 있으면 쓰우나. 여기도 오늘부터 보호세 내야 하는 거 알지?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가득했고 그를 둘러싼 부하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강민준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서걱, 서걱, 날카로운 칼이 생선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소리만이 그의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격렬한 저항보다도 더 큰 모욕이었다. 김철웅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고작 생선이나 팔아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 새끼가 귀가 처먹었나 내 말이 안 들려 김철웅이 소리치자 부하 하나가 나서서 강민준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광거를 가르던 강민준의 칼이 멈췄다. 날카로운 칼끝이 생선살에 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는 김철웅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존재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김철웅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평범한 생선 장수였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 자신들이 상대했던 그 어떤 맹수보다도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강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얼음처럼 날카로워 주변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싫어. 단 한마디였다. 그 짧은 단어에는 타협의 여지라고는 조금도 없는 절대적인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철웅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의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뭐라고 이 씨발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분노와 모멸감에 이성을 잃은 김철웅기 강민준의 좌판을 발로 걷어찼다. 잘 손질된 생선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하지만 강민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차가운 눈으로 김철웅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훨씬 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고하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김철웅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남자는 건드려서는 안 될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짐승 같은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부하들과 상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허세를 부렸다.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그래, 좋다 이거지. 오늘 밤에 가게 문 닫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내 놈의 대가리가 깨지든 가게가 박살이 나든 둘 중 하나는 볼 테니까.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부하들을 이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와는 달리 어딘가 황급해 보였다. 그들이 사라지자 멈춰있던 시장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불안한 눈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주워 담았다. 그의 평온했던 안식처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불독 김철웅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시장이 파하고 대부분의 상인들이 짐을 정리해 떠난 시간, 어둠이 내린 광진수산시장에 불길한 그림자들이 다시 드리워졌다. 김철웅은 낮의 치욕을 갚기 위해 2배나 많은 인원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뜯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파괴하고 짓밟기 위해 왔다. 그들의 목표는 당연히 강민준의 강일수산이었다. 저 씨발새끼의 가게부터 아주 작사를 내놔 김철웅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리는 함성을 지르며 강민준의 좌판으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수조를 깨부수고 진열대를 뒤엎었으며 남은 생선들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강민준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이룩한 작은 공간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강민준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가게 한쪽에 서서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난동을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건달들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들은 이 남자가 겁을 먹고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지만 그는 그저 산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평온함은 그들의 폭력성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옆 가게에서 짐을 정리하던 박 할머니가 뛰쳐나왔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들이냐. 장사하는 사람한테 왜들 이래. 할머니는 비록 몸은 작고 늙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김철웅의 앞을 가로막고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김철웅의 심기는 이미 극도로 불편한 상태였다. 그는 귀찮다는 듯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아, 이 할망구가 어디서 끼어들었거죠. 힘없이 밀려난 할머니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깨진 수조 파편에 머리를 부딪혔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짧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 할머니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언제나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을 챙겨주던 손주 같다며 웃어주던 할머니였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 그 상징과도 같았던 존재가 저 버러지 같은 놈들 때문에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툭!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강민준의 내면에서 그가 수년간 억지로 잠재워왔던 야수의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의 눈에서 평범한 생선 장수의 온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는 차갑고 공허한 사리가 들어찼다. 그는 더 이상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만으로도 전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쟁신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 하나가 낄낄거리며 강민준에게 다가왔다. 이제 좀 쫄리냐, 내 차례야. 이세.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강민준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의 움직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한 걸음에 건달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건달의 몸은 새우처럼 구부러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놈들이 당황해서 쇠 파이프를 휘두를 틈도 없이 강민준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옆에 있던 생선 상자를 발로 차서 한 놈의 무릎을 박살냈고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날려 다른 놈의 관자놀이를 손날로 가격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쇠 파이프를 든 놈이 그의 머리를 향해 공격해 왔지만 강민주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팔을 꺾어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빼앗은 소에 파이프로 다른 놈들의 다리를 후려쳐 모두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10여 명의 건달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민주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옷에는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겁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은 불독 김철웅뿐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악마였다. 강민주는 천천히 김철웅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겁에 질린 김철웅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강민주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놈의 이름은 김철웅, 나이는 32. 얼마 전까지 사기죄로 감방에 있다 나왔지. 내 어머니는 지금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시고 김철웅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이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가. 강민주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한 번만 더 이 시장에 나타나거나 오늘 일을 누군가에게 발설하면 내 어머니가 받고 있는 병원비 지원이 끊길 거다. 그리고 내 놈은 2다리로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김철웅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주는 그의 팔과 다리를 잡아 순식간에 관절을 모두 탈골시켰다. 극심한 고통에 김철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에서 거품을 뿜었다. 강민주는 그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는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생선 장수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곧장 쓰러진 박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고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피비린내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가득한 어두운 시장. 그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잠든 박할머니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다행히 머리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노쇠한 몸이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을 터였다.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단단하게 쥐어졌다. 이것은 자신의 싸움에 무고한 사람이 휘말린 결과였다. 죄책감이 묵직한 바위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다른 시장 상인 몇몇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 그들은 강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 이전에는 없었던 경외와 함께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이웃이 아니었다. 10여 명의 건달을 순식간에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괴물. 그들은 강민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불러올 더 큰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화려한 외관과 달리 냉혹한 야심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태강건설의 양 회장은 불쾌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비서가 땀을 흘리며 광진수산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그가 보낸 자금책들이 정체불명의 생선 장수 한 명에게 처참하게 박살이 났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양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 대신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어렸다. 고작 생선 장수 하나에게, 그것도 프로들로 채워넣은 우리 애들이 당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합법적인 건설사를 탈을 쓴 채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한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건축 모형으로 향했다. 바로 광진수산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모형이었다. 그는 헐값에 시장을 사들여 최첨단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계획이었다. 건달들을 풀어 상인들을 괴롭힌 것은 그들을 지치게 만들어 헐값의 가게를 넘기게 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이름 모를 생선 장수 하나가 제동을 건 것이다. 재미있군. 양 회장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 생선 장수가 어떤 놈인지 뼛속까지 샅샅이 뒤져봐. 단순한 또라이인지 아니면 우리 계획을 방해하려는 다른 세력이 심어놓은 적인지 알아내야겠다. 처리하는 건 그 후에 결정하지. 그는 이 일을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낀 작은 가시 정도로 여겼다. 가시는 그저 뽑아버리면 그만이었다. 날이 밝자 강민주는 폐허가 된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왔다. 그는 묵묵히 깨진 수조에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뒤집어진 진열대를 바로 세웠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대로 이곳을 떠나 또 다른 안식처를 찾아야 할까? 하지만 그는 쓰러진 박 할머니의 얼굴과 두려움에 떨던 다른 상인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도망치는 것은 전쟁신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뽑기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생선장수 강민준으로 싸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그가 버렸던 그림자를 다시 불러내야만 했다. 그는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인적이 드문 시장에 후미진 곳으로 가 낡은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씀하십시오. 강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옛 이름을 입에 담았다. 나다. 박진우 대위. 고스트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박진우. 그는 강민준이 가장 신임했던 부하이자 지금은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원이 되어 있었다. 팀장님, 정말 팀장님이십니까? 박진우의 목소리는 충격과 반가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설의 귀환이었다. 강민주는 감상에 젖을 시간 없이 용건을 말했다. 광진수산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 태강건설 양 회장이란 놈이 배후인 것 같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내가 열어볼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보내줘. 박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30분 내로. 예전 그 방식으로 전송하겠습니다. 몸조심하십시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강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과거로 돌아가는 문이 다시 열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그 시각 양 회장의 사무실. 비서가 강민준의 신상 정보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무심한 표정의 평범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이름 강민준, 45세, 가족관계 없음, 전과 기록 없음, 1년 전부터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력이 없습니다. 양 회장은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그냥 힘 좀 쓰는 동네 깡패 출신이겠지. 조용히 처리해. 바로 그 순간 강민준의 주머니에 있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진우에게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태강건설과 양 회장에 대한 방대한 양의 비리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작은 먹잇감을 얕보고 있었고 그 그림자 밑에서는 잠자던 야수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민준의 밤은 더 이상 휴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낮 동안 평범한 생선 장수로 위장한 그는 밤이 되면 다시 과거의 그림자, 고스트로 돌아왔다. 그는 허름한 원룸의 불도 켜지 않은 채 낡은 휴대폰 액정빛에 의지해 박진우가 보내온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태강건설의 재무제표, 양 회장의 개인 신상, 그리고 그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핵심 조직원들의 프로필까지.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정보를 훑고 머리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자료는 양 회장이 얼마나 교활하고 거대한 악인지를 보여주었다. 합법적인 사업 뒤에 숨어 온갖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괴물 광진시장 재개발 사업은 그 왕국의 활용점정이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만의 제국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시장 상인들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남자였다. 강민준은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기로 했다.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는 도시의 그림자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양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독사라 불리는 최 이사였다. 강민준은 그의 뒤를 밟았다. 미행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상대의 호흡과 심박수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유령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최 이사는 비밀스러운 유흥업소에서 한 정치인과 은밀하게 만났다. 강민준은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와 돈이 오가는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는 단순히 양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와 결탁한 부패한 권력까지 뿌리 뽑을 생각이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썩어빠진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다. 한편 양 회장의 쪽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감시팀을 풀어 강민준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시장에 설치된 CCTV는 물론 주변의 감시 요원들을 배치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똑같았다. 오전 5시에 시장에 나와 생선을 팔고 오후 유감시에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잡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양 회장은 초조해졌다. 아무런 특이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수상했다. 과거도. 인간관계도 깨끗한 유령 같은 남자.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자신의 정예 부대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강민준이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연기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감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라고 명령했다. 양 회장의 부하들은 강민준이 시장에 나간 틈을 타 그의 원룸에 몰래 침입했다. 그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낡은 가구 몇 개와 책 몇 권이 전부인 가난한 독신 남자의 방. 그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문틈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강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적들이 다녀간 흔적이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적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더욱더 평범하고 더욱더 지루한 생선 장수의 일상을 연기했다. 낚시가 시작된 것이다. 미끼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강민준의 다음 목표는 태강건설의 재개발 사업부장인 김 부장이었다. 박진우가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그는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강민준은 김 부장이 드나드는 불법 도박장을 찾아냈다. 그는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해 김 부장에게 접근했다. 돈에 쪼들리는 그에게 강민준은 몇 번의 게임을 통해 큰 돈을 딸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도와주었다. 김 부장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듯한 강민준에게 급속도로 경계심을 풀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그의 신뢰를 얻은 뒤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광진시장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부 주부가 있는데 내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것은 강민준이 만들어낸 가상의 시나리오였다. 도박 빚에 눈이 먼 김 부장은 위험한 제안을 덥석 물었다. 양 회장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계속되는 감시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자 그는 이 지루한 탐색전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 중 가장 잔인하고 실력이 뛰어난 그림자라 불리는 킬러에게 지시를 내렸다. 조사 따위는 집어치우고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령이었다. 양 회장은 마침내 이 귀찮은 생선 장수를 자신의 손에서 치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서로의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강민준은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고 양 회장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보냈다. 광진수산시장의 비릿한 공기 속에서 죽음의 냄새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양 회장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았다. 지루한 감시와 의미 없는 보고서에 실증이 난 그는 마침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해결사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림자라 불리는 팀을 호출했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간결했다. 광진시장의 그 생선 장수, 내일 밤까지 조용히 처리해. 귀찮은 벌레는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는 이 일이 마무리되면 성가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확신했다. 고작 생선 장수 하나를 제거하는 것은 그의 거대한 사업에 비하면 사소한 먼지를 터는 것과 같았다. 그는 이미 다가올 재개발 사업에 청사진을 그리며 강민준이라는 존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민준은 공기의 변화를 피부로 감지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어설픈 감시의 눈길들이 사라졌다. 대신 훨씬 더 전문적이고 치밀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시장의 구석에 세워진 낯선 밴, 평소와 다른 시간에 순찰을 도는 경비원,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언뜻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시선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신호. 바로 공격의 전주곡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낮에는 생선을 팔고 이웃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밤이 되자 자신의 허름한 원룸을 요새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가구의 배치를 미세하게 바꾸어 동선을 유도했고
어둠 속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작은 함정들을 설치했다. 그는 적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해온 일이었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도시를 삼켰을 때, 3명의 그림자가 아파트 건물 벽을 타고 소리 없이 기어 올랐다. 그들은 양 회장의 정예킬러 그림자 팀이었다. 그들은 한 점의 소리도 내지 않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유령처럼 강민준의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집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침대에는 이불이 부풀어 올라 있어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팀의 리더가 침대를 향해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겨누고 나머지 2명이 양쪽으로 퍼져 경계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강민준은 침대에 없었다. 그는 천장의 배관 위에 어둠과 하나가 되어 숨어 있었다. 그가 몸을 날린 것은 목표물들이 완벽하게 그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였다. 그는 소리 없이 뛰어내려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나머지 2명이 반응하기도 전에 강민준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다. 그는 쓰러지는 놈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놈이 쏜 총알을 막아냈고 그와 동시에 바닥에 있던 빈 병을 발로 차서 마지막 놈의 얼굴을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초 만에 끝났다. 전문 킬러들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력화되었다. 강민준은 의식을 잃지 않은 리더를 의자에 묶었다. 남자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런 괴물은 처음이었다. 강민준은 남자의 눈앞에 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펼쳐 보였다. 박상철, 전직 특수부대 출신. 제대 후 양 회장 밑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고 있지. 내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남자는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양 회장은 널 버릴 거다. 하지만 난 내 딸을 살릴 기회를 줄 수 있지. 선택은 내 몫이야. 그것은 고문보다 더 효과적인 신문이었다. 남자의 저항 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며칠 뒤 광진시장의 비밀 부두에서 대규모의 마약이 수산물로 위장되어 밀수입될 예정이며 이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할 계획이라는 것. 이것은 양 회장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었다. 강민준은 마침내 적의 아킬레스건을 손에 넣은 것이다. 강민준은 기절한 킬러들을 적당히 처리한 뒤 다시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그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얻어낸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조사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고 괴물을 그 안으로 유인하여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온 강민준은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양 회장의 펜트하우스가 오만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사냥감은 아직 자신이 사냥꾼의 덫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의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암살자들의 실패는
양 회장에게 충격보다는 깊은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낸 정체불명의 생선 장수에게 병적인 집착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준을 단순한 제거 대상이 아닌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상대로 인식했다. 바로 그 오만함이 강민준이 설계한 덫의 가장 완벽한 입구가 되어주었다. 강민준은 사냥의 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적을 관찰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가장 연약하고 탐욕스러운 미끼로 만들어 적을 빛 속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번 포섭해둔 태강건설의 김 부장을 통해 양 회장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생선 장수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에는 그가 암살자들을 처리하며 얻어낸 양 회장의 비밀 거래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협박인 동시에 자신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미끼였다. 양 회장은 메시지를 보고 길길이 날뛰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민준이 마침내 공포에 질려 꼬리를 내렸다고 확신했다. 어리석은 놈. 호랑이에게 덤볐으면 잡아먹힐 각오를 했어야지. 도망갈 기회를 줄 것 같으냐. 양 회장은 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거래 장소에서 돈을 주는 척하며 그를 유인한 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이 귀찮은 벌레에게 가장 굴욕적인 최후를 안겨주고 싶었다. 그는 강민준이 제 발로 죽음의 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강민준에게는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배우는 바로 시장 상인들이었다. 그는 그날 밤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상인들을 박 할머니의 병실로 조용히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는 젊은 횟집 부부와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온 몇몇 상인 대표가 함께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태강건설과 양 회장이 시장을 빼앗기 위해 어떤 짓을 벌여왔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건달들의 행패와 박 할머니의 사고가 모두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올 것이며 그 기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다. 거대한 기업과 조직폭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박 할머니의 모습과 흔들림 없는 강민준의 눈빛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위험한 도박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진우가 보낸 국정원 요원들이 시장 상인이나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하여 시장 곳곳에 침투했다. 그들은 양 회장의 거래가 이루어질 비밀 부두 주변에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시장의 모든 구조물이 거대한 감시 시스템으로 변모했다. 모든 준비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강민준은 시장 상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했다. 젊고 빠른 상인들은 비상 상황 시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수산물 운반 카트로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눈썰미가 좋은 상인들은 낯선 인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박 할머니조차 병상에서 다른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힘을 보탰다. 시장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속한 거래의 날이 다가왔다.
그날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그 이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호를 기다렸다. 강민주는 자신의 좌판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한 미끼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해가 지고 시장에 어둠이 내렸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강민준이 약속한 비밀 부두 주변의 가게들은 희미한 불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약속 장소인 부두 끝으로 홀로 걸어 나갔다. 짙은 바다 안개가 그의 모습을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홀로 서 있는 절망적인 도망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장의 모든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눈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박진우의 팀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대한 거미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강민주는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거만하고 어리석은 파리가 날아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광진시장의 운명을 건 마지막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광진수산시장은 낮의 활기는 간데없고 스산한 바닷바람만이 텅 빈 좌판 사이를 맴돌았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어둠을 가르며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유령처럼 부두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모두 잘 훈련된 경호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경계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자 양 회장이 마침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부두 끝에 홀로 서 있는 강민준을 발견하고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 비친 강민준은 그저 돈 몇 푼의 목숨을 구걸하는 겁에 질린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는 돈 가방을 든 차에 천천히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뒤로는 최정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고 어둠 속에서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이미 부두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왔는가? 생선 장수. 양 회장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의 목숨 값으로는 과분한 돈이다. 이걸 받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라. 물론 약속을 지킬 생각은 없지만 그는 조롱 섞인 말을 내뱉으며 돈 가방을 강민준의 발 앞에 던졌다. 그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 부하들에게 강민준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허리를 숙여 돈 가방을 줍는 대신 아주 작게 손가락을 튕겼다. 딱 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신호였다. 순식간에 부두를 밝히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세상은 완전한 암흑에 휩싸였다. 양 회장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 미리 계획된 혼돈이 시작되었다. 지금이다. 시장 안쪽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리자 약속된 위치에 대기하고 있던 상인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얼음과 생선을 가득 실은 거대한 수레들을 맹렬한 속도로 밀어 양 회장 조직원들의 퇴로와 예상 진입로를 모두 막아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좁은 시장 골목은 순식간에 거대한 바리케이드로 변했다. 쏴 물을 쏴 젊은 횟집 사장의 외침과 함께 시장의 강력한 소방 호스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닷물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조직원들을 덮쳤다. 시야는 마비되고 몸은 차가운 물에 젖어 움직임이 둔해졌다. 익숙한 시장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생지옥과도 같은 미로가 되어버렸다. 강민주는 그 모든 혼돈의 설계자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몸을 감췄다. 이곳은 그의 영역이었고 그는 시장의 모든 골목과 구조물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사냥을 시작했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들의 배후를 쳤다. 그는 총을 쓰지 않았다. 생선 갈고리, 밧줄, 묵직한 저울추 등 시장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누가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양 회장의 정예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공포에 떨며 하나씩 쓰러져 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압도적인 포식자가 설계한 사냥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에 불과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최측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질려 있었다. 완벽했던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산산조각 났다. 통신 장비는 이미 박진우의 팀이 모두 재밍하여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부하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침내 혼돈 속에서 강민준이 유령처럼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남은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강민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그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순식간에 모두를 제압했다. 이제 부두에는 강민준과 양 회장, 단둘만이 남았다. 양 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땀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애원하기 시작했다. 살려주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내가 가진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의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과 대조되어 더욱 처량했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 외에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괴물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스스로 괴물이 될 생각은 없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생각이었다. 그가 양 회장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는 순간 꺼졌던 시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사방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시장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다. 박진우 대위가 확성기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양 회장, 당신을 살인교사 및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모든 저항은 무의미하다. 길고 길었던 광진시장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의 등장은 길고 길었던 밤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양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에 빠졌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생선 장수의 방역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된 완벽하게 설계된 작전이었다. 그의 제국이 한낱 생선 장수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건 함정이다. 나는 억울하다. 양 회장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사이렌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박진우 대위가 이끄는 팀은 모든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마약이 담긴 수산물 상자들과 미리 표시해둔 돈이 든 가방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시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양 회장이 마약 거래를 지시하고 강민준을 살해하려 협박하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강민준은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법과 정의의 시간이었다. 그는 무대 위 주연 배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막이 내리자 조용히 퇴장하는 연출가였다. 부두에서의 체포작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강민준이 넘긴 정보와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검경의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팀은 태강건설 본사와 양 회장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의 비밀금고에서는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장부와 불법 비자금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양 회장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그의 하수인들과 그에게 검은 돈을 받고 비호를 제공했던 권력자들의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한 지하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광진시장 의인의 활약을 대서특필했지만 그 의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될 무렵 강민준은 자신의 박살 난 좌판을 묵묵히 치우고 있었다. 그때 박진우 대위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다. 그는 강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팀장님, 이번에도 해내셨군요. 역시 팀장님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강민준에게 복귀를 권유했다. 국가는 여전히 팀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부서진 의자 조각을 주워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나의 전쟁은 끝났네. 이제 나는 여기서 생선을 팔아야지. 그게 지금의 내가 할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미련이나 후회는 담겨 있지 않았다. 취조실의 양 회장은 더 이상 오만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수사관이 내민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규하며 자신의 죄를 부정했지만 그 모습은 단지 패배자의 비참한 발악에 불과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감옥에서의 기나긴 여생뿐이었다. 불독 김철웅을 비롯한 건달들 역시 조직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모두 구속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광진수산시장은 언제나처럼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활기가 넘쳤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시장 한쪽에 설치된 TV를 통해 양 회장이 구속되는 뉴스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을 억압하던 거대한 악이 사라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강민준의 좌판이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이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마치 지난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다는 듯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상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깊은 감사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그때 퇴원한 박할머니가 따뜻한 김이 나는 해장국 한 그릇을 들고 그의 좌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속 쓰릴 텐데. 이거라도 들게. 그 따뜻한 한마디에. 강민준은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시장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광진수산시장의 상처를 조용히 씻어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양 회장의 거대했던 지하 제국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그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태강건설의 불법적인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시장을 보존하고 현대화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어둠이 걷힌 자리에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광진시장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늘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시장 구석구석을 채웠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묵묵히 생선을 파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그를 그저 과묵한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시장의 수호신처럼 조용한 영웅으로 대했다. 아침마다 가장 좋은 생선은 그의 좌판으로 먼저 향했고 박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 챙기듯 따뜻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젊은 횟집 부부는 가게에 그의 전용 자리를 만들어두고 언제든 편히 쉬어가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과분한 친절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박진우 대위가 사복 차림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국정원 요원이 아닌 오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에게 작은 술병 하나를 건넸다. 두 사람은 근처 횟집에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박진우는 양 회장과 그 일당들이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팀장님은 영웅입니다. 모두가 팀장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말에 강민준은 조용히 술잔을 비우고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그저 내 밥그릇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과거에 나는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진심으로 느낀 적은 없었어. 그는 창밖의 시끌벅적한 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어.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이웃들의 소박한 웃음소리.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거야. 거창한 정의나 애국심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것이 나의 전장이었고 나의 명예였네. 그의 말에 박진우는 더 이상 복귀를 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설적인 영웅이 마침내 진짜 안식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박진우가 돌아가고 강민준의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시장에 나와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과 흥정을 벌였다. 가끔씩 시장에 분쟁이 생길 때면 그는 조용히 다가가 지혜롭게 상황을 중재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빛과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한마디는 그 어떤 폭력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이었다. 강민준은 여느 때처럼 좌판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칼놀림은 여전히 신기에 가까웠다. 번쩍이는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생선은 완벽한 예술품처럼 손질되어 나갔다. 시장의 소음,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비릿한 바다 냄새.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완벽한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그를 보며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얼마 전 그가 사고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아이였다. 강민준은 칼을 내려놓고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의 얼굴에 과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전쟁시는 죽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광진수산시장의 생선 장수 강민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다.